회원님, 안녕하세요. AI 은퇴 준비 파트너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한국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조언, 위험할 때는 방어주로 옮겨라. 이를 26년간 그 데이터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방어주와 민감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를 했고, 룰을 적용했을 때 정말 더 나았는지까지 백테스트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거는 많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시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26년간의 그 누적 수익 성과입니다. 미국 방어주는 236%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민감주는 389% 올랐고요. 한국 방어주가 570%,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한국 경기 민감주가 1461%로 무려 15배 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두 시장 모두 격차는 그 한국에서가 더 컸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를 압도한 겁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어주가 경기 민감주를 영구적으로 이긴 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방어주라는 통념과 26년 누적이라는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은 S&P 500의 GICX 11개 섹터 지수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한국은 KRX 업종 지수가 이 가운데에서 2000년도부터 가격이 그 나타나는 대형주 14종으로 바스켓을 만들었습니다. 방어주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으로 묶었고요. 경기 민감주는 임의 소비재 산업재, 금융, 소재, IT 에너지로 묶었습니다. 각 그룹은 동일 가정으로 평균을 내고 시작점을 100으로 맞춰서 26년 누적 지수를 만든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그 파이낸스에서 가져왔고요. 코드는 그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차트입니다. 파란색 선이 방어주 누적 지수를 나타내고요. 경기 민감주 누적 지수로 그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파란색 선은 방어주 누적 지수를 경기 민감주 누적 지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시작점이 100인데요. 2026년 후에 미국은 68, 한국은 44입니다. 방어주의 상대적 가치가 한국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회색 음영은 위기 구간입니다. 보시면 비율이 위기 때만 잠깐 튀어오르고 평상시에는 계속적으로 그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선은 벤치마크 지수인데요. 위기 때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면서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의 비율 진폭이 미국의 그 거의 두 배라는 점, 이게 뒤에 나올 백테스트 결과와 결정적인 복선이 됩니다. 위기 정점에서 비율이 얼마나 튀어올랐는지 그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닷컴 버블 때 미국 비율은 136까지 올라갔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131, 한국이 254였습니다. 한국 경기민감주, 특히 조선철강화학이 60% 넘게 폭락한 반면에 KTNG와 한국전력은 거의 평탄했거든요. 이 경험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위기엔 방어주라는 인식을 강하게 새겨놓은 겁니다. 코로나 때도 비슷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국은 모두 26년 그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67, 한국 41. 위기 때 방어주 명제는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외의 시기에는 늘 사이클에서 경기민감주가 이겼다는 것, 방어주는 위기 1, 2년의 보험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통계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율의 그 로그 값을 시간에 대해 회귀 분석하고 추세선 대비해서 현재가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한국은 현재 그 G 스코어가 마이너스 2.15 시그마입니다.
26년에 몇 번 안 나오는 통계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영역인데요. 미국도 마이너스 1.23으로 그 조금 스트레치이긴 한데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추세선 자체가 한국에서 매년 마이너스 2.9씩, 미국에서도 매년 마이너스 1.2%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으로 회귀한다 해도 그 평균이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평균이라는 거죠. 단순히 마이너스 2 시그마니까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시그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자체가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은 그런 그 결정적인 저점 시점이라고 파악하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이 일어났나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룰을 쓰면 정말 더 나았을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9개 전략을 26년에 걸쳐서 그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개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바이 앤 홀드가 3개고요. 사이클, 방어,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 정적 비중이 2개. 사이클과 방어를 각각 그 60대 40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이클과 방어를 40대 60, 매월 리밸런싱하는 전략,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룰 기반이 그 4개입니다. 그래서 빅스가 30을 넘으면 다음 달에는 그 100%를 방어주로 가는 룰입니다. 벤치마크가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아래로 떨어지면 방어적으로 가는 게 룰이고요. 12개월 고점 대비해서 10% 빠지면 역시 방어주로 가는 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또는으로 그 결합한 룰입니다. 그래서 모든 룰은 월말에 신호를 평가하고 다음 달에 적용해서 미래 정보를 안 보는 형태고 거래 비용과 세금은 미반영한 그런 그 로직으로 그 설정을 해봤습니다. 미국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1등이 BH 벤치마크예요. 바이앤홀드고요. S&P 500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겁니다. CAGR은 6.5%, 최종 5.33배입니다. 그 아래로 사이클, 바이앤홀드가 6.3%, 그리고 모든 룰들이 줄줄이 쭉 늘어서게 됩니다. 룰들에서 MDD는 줄여줍니다. 63에서 47%까지요. 그런데 그 CAGR이 그거보다 더 크게 깎입니다. 그 샤프 비율도 0.33에서 0.24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국은 V자 회복이 너무 빠릅니다. 위기 신호가 떴을 때 방어주로 도망간 사이에 이미 사이클은 새 고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입니다. 그 회복분을 놓치는 비용이 위기 회피 가치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한 문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S&P 500을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게 26년 데이터의 답이었습니다. 연금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등이 룰 콤바인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룰을 OR 또는으로 그 결합한 룰입니다. CAGR이 11.2%, 경기민감주 바이앤홀드가 11.1%니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MDD가 69에서 52로 1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같은 수익의 손실은 훨씬 적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스태틱 40 사이클에서 사이클 40의 방어 60%를 매월 그 리밸런싱한 전략이 있는데요. 샤프가 0.48로 모든 전략 가운데 1등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운용 없이 종목 분석 없이도 그냥 매월 이렇게 비중만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한국에서는 룰이 통할까요? 핵심은 한국 시장의 큰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와 사이클 사이의 그 진폭이 미국의 2배인데 이것이 곧 위기 회피의 알파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후진적이어서 룰이 통하는 게 아니라 종목 간 격차가 커서 룰이 통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결과를 한 그림에 모았습니다. 가로축이 최대 손실폭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그 CAGR입니다.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동그라미가 미국, 네모가 한국인데요. 한국 네모를 보시면 롤 콤바인드와 스태틱 40 그 사이클 같은 룰들이 사이클 바이 앤 홀드보다 훨씬 더 그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예, 파레토 우월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미국 동그라미들을 모아놓으면 BH, 즉 바이앤홀드 벤치마크가 거의 정상에 있고 룰들은 모두 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순 보유가 정답이고 한국에서는 룰이 정답입니다. 한 슬라이드로 보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데요. 빅스 30, MDD 10, 200일 이동평균선 이런 그 임계값이 우연히 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겠죠. 그래서 임계값을 모두 바꿔봤습니다. 한국에서는 MDD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0%까지 전 구간에서 샤프가 0.45에서 0.54로 유지됐습니다. 룰 트렌드도 100일에서 250일까지 어디에서도 샤프가 0.45 이상입니다. 단일 스위스 스팟이 아니라 넓은 플래튜드, 즉 평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적화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떤 임계값을 갖다 대도 바이앤홀드 사이클을 일관되게 못 이깁니다. 한국에서는 작동하는데 미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결과가 두 시장 모두에서 견고하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이제 바스켓을 분해를 해서 개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국 14개 종목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연 31%로 1등, 현대건설이 연 마이너스 2%로 꼴등입니다. 분산은 3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미국 11개 섹터는 플러스 1.7%부터 8.3%까지 6.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국이 거의 그 5배 분산이 더 큰 거죠. 이게 한국에서 룰이 통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방어주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KTNG가 연 13.7, 유한양행이 13.5, 농심이 10.7인데 같은 방어주인 KT는 연 마이너스 0.2, 한국전력은 2.3, SK텔레콤은 5.7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를 사려는 조언은 종목 단위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방어주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위쪽 그 세 종목 KTNG, 유한, 양행, 농심 이 종목의 공통점은 글로벌화와 가격 결정력입니다. KTNG는 내수 흡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삼과 해외 수출로 유한양행은 랭라자라는 그 폐암 신약과 얀센 기술 이전으로 사실상 성장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글로벌화, K푸드 트렌드와 미중 직접 진출이 성장 동력입니다. 반면에 아래 세 종목 SK텔레콤, 한국전력, KT의 공통점은 전부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통신비 인하 압박과 5G 자본 지출, 원가요금 통제 불일치와 부채 비율 6%, 600%, 민영화 이후에도 잔존한 정부 영향력, 라벨이 결과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 통제, 가격 결정력, 해외 진출 가능성 이 세 가지가 2026년 결과를 가른 겁니다.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초록색 4종, SK 하이닉스, 두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공통점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결합입니다. 메모리 사이클과 AI 메모리, 로봇과 SMR 원자로, 글로벌 전동화, 한국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그 회색과 빨간색,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건설은 내수 또는 중국 의존입니다. 중국 화학 공급 과잉, 국내 부동산 사이클과 PF 위기로 26년간 거의 정체였습니다. 같은 경기 민감주 라벨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이클 투자도 그냥 사이클을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탄 사이클을 골라야 알파가 나온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주는 보험이지 전략이 아니다. 26년 바이앤홀드 어디에서도 시장을 못 이겼습니다. 위기 국면 1, 2년의 손실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룰을 쓰지만 미국에서는 룰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라벨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같은 방어주 안에서도 정부 통제, 가격 결정력, 해외 진출 가능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네 가지가 26년 그 데이터가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답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은 절대 보유 전략이 아니라 위기 구간의 도구이다. 26년 데이터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시장이 위기 국면이었을 때 본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